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경찰학개론 김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100분 동안 집중력 발휘하시느라 아마 지금 거의 뭐 탈진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는 너무너무 이 시험 꼭 되고 싶어요. 절실함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을 정말 정성 들여서 보다 보니까 힘이 아마 다 빠졌을 겁니다. 하여튼 이 시간 이후로는 좀 홀가분하게 휴식 좀 취하시고요.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셨으면 하는데요. 근데 아마 편하지가 않지요. 이 결과가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그렇죠? 시험 전에는 그렇죠? 뭐라도 하면 너무 즐겁겠다, 재밌겠다 하는데 막상 시험 끝나고 나면 뭡니까? 다 재미가 없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이제 하여튼 어쨌든 그래도 끝났으니까 홀가분 마음으로 결과를 좀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경찰학 개론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난이도는요, 상중하라고 따졌을 때는 중간 정도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 중상까지는 아니고 딱 중간 정도 보시면 되겠고, 공부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했다라면 사실은 90점 이상은 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한두 개 좀 헷갈리거나 조금 당황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황하는 것도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나왔고요. 불이타가 이번에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모든 지문 중에 딱 한 지문 빼고는요 거의 기출에서 다 나왔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예측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저하고 공부한 친구들이고요. 아마 다른 데서 공부한 친구들도 대부분은 예측한 곳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고요. 합격권은 90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해설을 들어갈게요.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문제, 그리고 조금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시험지가 어떻게 된지도 잘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메가 CST 홈페이지에 쭉 나오고 아까 라이브로 방송했던 친구들 보셨을 텐데요. 그때 제가 이제 아마 한 문제 정도가 어쩌면 중복 정답이 될 수도 있다,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나와서 답을 확인해 보니까 중복 정답이 됐네요. 예. 그래서 어쩐지 답이 늦게 올라왔습니다. 평상시보다. 사실은 시험 끝나고 한두 시간이면 답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예, 그래요. 그 문제가 바로 9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생소했던 지문이라고 한다면 6번에서 6번이 아니라 교통 파트에서 2번 지문 판례. 하지만 요 판례 음주 관련 판례에서 목격자와 참고인이 있는 가운데 5시간 지나가지고 가정에 갔던 거, 요거 우리 기본 수업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꼭 안 빼놓고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드디어 나왔고요. 그리고 11번 문제, 얘도 조금 생소한 문제긴 하지만 우리 기출에 두 문제 실려 있습니다. 우리 채용에서는 09년도 1차 때 나왔는데요. 요것도 좀 이따 해설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정폭력범죄 13번, 아마 딱 보고 틀린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4번을 찍은 학생들이 또 꽤 있던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선생님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지. 요것도 약간의 함정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 형태로 봤을 때는 조금 뭡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문이긴 합니다. 사실 그 가폭 문제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정말 무난하게 나왔고,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지문이라고 하면 19번에서 4번에 우리 상륙과 관련해서 관광 상륙, 기존의 상륙에 뭡니까 승무원 상륙, 긴급 상륙, 재난 상륙, 난민 임시 상륙, 요 네 가지가 주로 시험에 나왔다라면 관광 상륙은 처음 나왔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업할 때 다 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본 수업 때부터. 자, 그러면 해설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았었고요. 무난했었다. 그리고 박스형 자체가 개수형 고르는 문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개수형 문제가 3문제밖에 없었고, 전반적인 시험에 뭡니까 길이가 짧았기 때문에 합격권에 있는 학생이라면 한 10분 정도 내외에서 바로 풀어내셨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자치경찰과 관련된 국가경찰 비교, 요것도 우리가 기본 수업 때 늘 하는 건데요. 요거는 10년도 1차 때 한번 나오고 쭉 안 나오다가 드디어 또 나왔는데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오면 가볍게 맞힐 수 있는 이론 문제지요. 법령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국가경찰이 아무래도 조직이 크고, 그렇죠? 계층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변화를 일으킨 데는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규모가 작은 자치경찰에 비교했을 때
국가경찰은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경찰 조직의 운영 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게 아니라 곤란합니다. 어렵다. 자 이건 무난하게 다 맞춰주셨을 테고 자 2번 넘어가시면요. 국회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것도 늘 하던 내용들입니다. 14년도에 경찰 관할과 관련된 문제가 2차 때 나왔었고요. 다시 이번에 이제 나왔는데요. 정답은 4번이지요.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국회 안에 현행 범인이 있을 때 이거 우리가 나눠서 봤었습니다. 그렇죠? 국회 안에 현행 범인이 있어요. 현행 범인. 자 그러면 일단 현행 범인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포합니다. 일단은 체포해요. 1번. 체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뭐라 조치를 하면 안 되고 일단은 현행 범인이니까 체포하고 제지한 다음에 국회의장에서 의장의 지시를 받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문에 4번 지문 보시면 국회 안에 현행 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 공무원은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체포된다. 아니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체포 후. 그렇죠? 그 다음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외가 있죠. 예외. 현행 범인인데 만약에 의원이다. 국회의원. 의원이 만약에 현행 범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바로 체포가 아니라 어때요? 자, 이때는 지시를 받아서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다음이 뭡니까? 체포할 수도 있고 뭐 체포를 안 할 수도 있고 뭐 의장이 어떤 지시를 내릴지 모르니까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지시에 따라서 그 다음이 조치예요. 됐죠? 자, 요거 기억하시랬는데 원칙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리고 3번 경찰위원회. 얘는 뭐 바로 직전 시험에 나왔었죠. 늘 나오는 겁니다. 경찰위원회 특 A급. 자, 너무 쉽게 나왔네요. 3번에 보시면 경찰위원회 임기는 3년. 그렇죠? 제가 그래서 세 글자 위원회 3년. 경찰청장하고 항상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청장 2년. 오케이. 자, 연임은 할 수 없습니다. 연임할 수 없는 위원회 요거.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4번 넘어가겠습니다. 훈령 옳은 거 됐는데요. 자, 요것도 기본적으로 우리 훈령의 내용, 정의, 그리고 훈령의 형식적인 요건, 실질적인 요건 요 정도 구별했고요.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기억. 훈령은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그렇죠? 자, 훈령이나 직무명령은 상관이나 상급관청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내부 규율이기 때문에 굳이 법률에 뭡니까? 그렇죠? 또는 다른 명령의 지시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옳은 지문이고요. 그리고 니은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된다는데 자, 요거 틀렸지요. 훈령은 하급관청에게 훈령을 내리는데 그 하급관청이 하는 일 중에 직무 중에 독립된 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하급. 자, 요 지문을 학생들이 많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하급관청에 상급관청. 자, 상급관청이 명령 내렸다. 그렇죠? 뭘 내렸습니까? 지금 훈령 내렸습니다. 자, 훈령 내렸으면 하급관청이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하급관청이 하는 직무가 있죠. 여러 가지 직무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직무 중에서 어떤 직무? 독립된 직무. 독립된 직무. 정말 이 직무는 하급관청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즉, 자치권이 인정된 거예요. 독립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훈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훈령을 내릴 수 있는 애들은 독립이 안 된 직무. 즉 독립이 안 된 직무. 안 된 직무. 그렇죠? 독립이 안 된 직무. 그리고 독립이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상급관청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즉 명령을 받아서 한다는 거죠. 독립이 안 돼 있으니까. 독립된 직무는 독립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간단합니다. 오케이.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이해하시네. 자, 근데 하여튼 친구들 맞춰주셨어야 돼요. 그렇죠? 맞춰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건 터치할 수가 없어요. 독립되면 말 안 듣잖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디귿번에 하급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훈령에 위반했대요.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며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자, 여러분. 자, 우리 그래서 경찰청 공무 행동강령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한 후에 처리해라 라고 훈령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근데 상담을 안 하고 직근 상관이나 또는 소속 기관장이나 상관과 상담을 안 하고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 훈령은 어긴 겁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이다, 적법이다, 적법이다라고 했죠.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위법인 건 아닙니다. 훈령 자체를 어겼다고 해서 위법인 건 아니에요.
내가 상담을 안 했지만 어떻습니까? 일을 똑바로 처리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서 명령에 내가 따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 자체는 적법하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 어겼다는 그것만으로, 즉 훈령을 어겼다는 그 자체만으로 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효력에도 영향이 없어요. 내가 자 상담하고 일을 처리하라는데 상담을 안 하고 일을 똑바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유효하고요, 적법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리얼.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바래져야 하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바래질 수 있다. 자, 그렇죠. 일반적이다라는 말은 하나하나 찝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명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부당한 명령이 이것도 부당하고 저것도 부당하고 그런 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뭡니까? 어때요? 적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부당한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령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가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훈령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개별적 구체적인 걸 지시라고 하죠. 뭐 경찰청장 지시사항 뭐 이런 식으로, 요것도 넓게 보면 훈령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리을 3개였고요. 정답 3번. 그리고 5번에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자, 요거는 뭐 늘상 나오는 특혜급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연적인 접근 통제가 아니라, 자, 거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건 진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계를 표시한다. 그리고 사적 공간이랑, 그렇죠, 우리들의 공간이랑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뭡니까? 구분하고 그러한 권리를 강화해가지고, 그렇죠, 불법 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침입을 뭡니까? 못하도록 인식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영역성의 강화 해가지고 14년도에도 시험에 나왔었죠. 자, 그리고 6번 경직법. 이건 뭐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아까 기본 수업만 이번 달에 처음 들었다라고 하는 친구도 사실 이번 시험 어렵지 않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나온 것 같고 실제로 다 나왔고요. 그리고 뭡니까? 잘 찍은 것 같다라고. 물론 암기가 좀 안 돼가지고 헷갈린 게 있었지만 일단은 수업 때 했다는 내용이 기억났다라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다음에는 정말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말 기본 수업 딱 한 번 들은 친구도 그렇게 하신 문제이죠. 이런 것들이. 분사기 체류탄 사용 요건 뭡니까? 자, 우리가 장구 사용 요건, 분사기 체류탄 사용 요건, 무기 사용 요건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작년 15년도에는 무기 사용 요건 물어봤죠. 그리고 최근에는 뭡니까? 우리 장구 중에서 가스총 사용 요건도 나왔었고, 그렇죠? 전자충격기 사용하는 것도 올해 1차 때 나왔습니다. 위해성 장비 규정에서. 어쨌든 이 경직법상에서 분사기 체류탄 사용 요건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그렇죠? 자, 그리고 자신이나 불법 집회 시위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그렇죠? 그리고 공공시설의 안전,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로는 경직법에는 규정이 없다라고 했죠. 장구나 무기는 경직법에서는 뭡니까?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본서나 요약집에 보시면 제가 분사기 체류탄 사용 요건 거기 1번, 2번 있고 3번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3번 X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오답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적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시고 7번 15인용입니다. 자, 얘도 이제 15인용 특혜급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문제고 여러분이 이제 합격하시면 15생활 하실 텐데요. 옳은 거 됐는데 틀린 거 보겠습니다. 1번에 두 번째 줄 만료된 날이 아니라 만료된 다음 날. 만료된 날까지는 15고요. 만료가 돼서 다음 날이 되면 뭡니까? 이제 15기간 끝나고 정규직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에 휴직 기간도 뭡니까? 15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한다 그래서 X. 내가 3개월 쉬었다. 그러면 쉰 것은 근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에 산입하지 않죠. 이것도 뭐 14년도 시험이었고요. 그 전에도 시험 나왔었고. 그리고 3번에 퇴직 시 재직하였던 계급에 특별 채용됐네요. 자, 퇴직한 경찰 공무원이 특별 채용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경찰 잘하는 사람이니까 굳이 15기간 가질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특별 채용되면 15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정규직 되는 경우가 4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외웠었는데요. 뭡니까? 경찰대 졸업하거나 경찰 간부보생 교육 받은 친구들,
그리고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 갖춘 사람, 그리고 방금 나온 퇴직 공무원 다시 특별 채용할 때, 그리고 자치경찰 공무원, 국가경찰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15기한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요. 왜? 경찰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됐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에 15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 근무 성적, 교육 훈련 성적 불량할 때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재청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할 수 있답니다. 재량이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면직시킬 때는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그렇죠. 정규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아시겠죠? 자, 됐죠? 교육 성적은 몇 할 미만일 때? 6할 미만일 때. 근무 성적은 5할 미만일 때. 어쨌든 무조건 면직시키는 게 아니라 뭡니까? 면직 재청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할 수 있다예요. 임용권자 재량입니다. 재량. 자, 그리고 8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아, 이것도 뭐 우리 늘 하던 건데 제가 이번에 나온다 꼭 나온다 했었죠. 예, 드디어 나왔네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자, 물론 중요도는 A급은 아니지만 자, 계급제 이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판 보시고. 제가 오늘 카메라 감독님을 이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제가 늘 말했듯이 설명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 계급제.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제. 자, 요거는 우리 경찰, 뭐 경찰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임용을 하고 나서 또는 임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달라요. 계급제는 사람 중심. 그리고 직위분류제는 직위 중심, 즉 직무, 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들어드렸죠. 사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노량진에 있는 동작경찰서장, 동작경찰서장 자리가 만약에 비어 있다. 우리 조직에서 이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 뽑을 때 계급 제도에 의해서 사람을 뽑는다라면 어떻게 뽑느냐?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부인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을 뽑아요. 즉 사람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 뽑아옵니다. 그런데 직위분류제에 의해서 뽑아온다라면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동작서장이라는 이 일자리, 이 일을 먼저 보는 거죠. 이 일. 그래서 동작경찰서장이라는 이 직무를 분석합니다. 여기는 뭘 분석했습니까? 따로 다시 적을게요. 사람을 분석하죠. 근데 여기는 일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동작경찰서장은 저 시골에 있는 경찰서장하고 하는 일이 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좀 다르겠죠. 대도시에 있는 경찰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적인 특색도 있을 테고. 어쨌든 동작경찰서장이라는 이 일입니다. 이 일은 요런 능력들이 있고 요런 일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감독님 어떻습니까? 이해하시죠? 여기는 사람을 먼저 찾은 거예요. 일을 먼저 찾아봤습니까? 일을 먼저 분석한 겁니다. 여기는 어때요? 일을 분석했어요. 그냥 사람 먼저 찾아봤습니까?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성격 괜찮구만. 뭐 정직하네. 사람 괜찮으면 뽑아오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괜찮아야 됩니까? 일이 괜찮아야 됩니까? 일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일에 맞는 사람을 이제 찾죠. 이제 그러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에 맞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일에 맞는 사람. 이 일에 맞는 사람. 근데 이런 일에 맞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내부에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외부에서라도 데리고 와야죠. 전문가를. 이 일에 맞는 사람은. 자, 결론. 직위분류제는 사람이 먼저다. 일이 먼저다. 일. 계급제는요. 사람.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이 일 누가 했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 이러면 딱 누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바로 나오는 게 계급제입니까? 직위분류제입니까? 직위분류제죠. 이 일 누가 했어? 이 일. 그렇죠? 그 일을 하는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는 전문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그래서 직위분류제는 전문성이 올라가죠. 여기는요.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됐나요? 그리고 사람 좋기 때문에 부서 이동을 할 때도 어때요? 인사 이동합니다. A 부서에서 B 부서로 옮겨라. 그럼 하는 일이 달라지겠죠. 여기는 일이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만 괜찮으면 이 일 저 일 다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이동시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 일에 안 맞으면 이 사람을 A 부서에서 B 부서로 옮겨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직위분리제는 신분 보장이 잘 안 돼요. 왜? 일이 없어졌다. 이 특정한 일이 없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이 사람은 그 일을 시키려고 뽑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분 보장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일이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없어져도 그 사람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 다른 데 보내면 됩니다. 다른 일에. 됐나요? 이게 바로 계급제.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번 시험이 만약에 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건 맨날 단순 암기하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건 이거는 단순 암기가 아니죠. 이해를 하시면 풀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면. 이해를 안 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자꾸 외우려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들어가셔야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기억. 직위분리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 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그렇죠? 자, 계급제는요. 계급이 똑같으면 월급이 똑같아요. 직위분리제는 일이 똑같아야 월급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급이 똑같은데 한 사람은 굉장히 힘든 일을 해요. 한 사람은 굉장히 쉬운 일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계급제에 의해서 월급을 주면 월급이 똑같죠? 이거 합리적입니까? 어때요? 우리 감독님, 똑같이 입사해도 내가 어려운 일 하면 월급 더 받아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는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일 하면 월급 더 많이 주고 쉬운 일 하면 월급 적게 주고 이게 더 합리적이죠. 됐나요? 그래서 보수 결정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이게 직위분리제죠. 오케이. 자, 그리고 계급제는 이해력이 넓어져서 직위분리제에 비해서 기관 간의 횡적 협조가 용이하다. 횡적이란 말은 옆으로 말합니다. 횡적의 반대말이 뭡니까? 수직적. 그렇죠? 종적으로 위아래. 자, 여기는 왜냐하면 일이 중요하지 않고요. 사람이 중요하니까 너 여기서 일해. 아니면 너 이쪽에 좀 옮겨서 이쪽에서 일해. 어때요? 일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 배치가 쉽다 어렵다? 쉬워요 오히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만 괜찮으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감독님처럼 촬영해. 아니면 너는 또 애가 괜찮으니까 이것도 해.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해력이 넓어지죠. 아, 저런 일은 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 이런 일은 왜? 여러 가지를 해봤으니까. 반면에 직위분리제는 그 사람을 왜 뽑았습니까? 그 특정한 일을 시키려고 뽑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만 합니다. 그것만 하다 보니까 다른 일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협력이 잘 안 되죠. 자기 것만 아니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횡적 협조가 용이한 건 계급제입니다. 비교했을 때. 그리고 직위분리제는 서열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일을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미국입니다. 이거. 계급제는 말 그대로 서열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서열 따지기 때문에 여기는 서열 따지는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이거 다 뭡니까? 왕도 있고 거기 귀족도 있죠.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뭡니까? 양반, 귀족, 왕, 서열 따지는 나라. 서열 따지는 나라들이 계급제를 좋아하죠. 미국은 서열 따지는 나라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 다 똑같았습니까? 평등한 나라였죠. 됐나요? 그러니까 직위분리제의 시작은 미국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요. 그리고 리을번. 우리나라 공직분리. 우리나라는 계급제가 만연돼 있습니까? 직위분리제가 다 보통입니까? 계급제죠. 경찰도 계급제고 공무원들도 1급, 2급, 3급, 5급, 9급부터 다 급이 있잖아요. 계급제입니다. 근데 직위분리제도 써요 안 써요? 쓰죠.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 뭔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전문가를 데려옵니다. 그럴 때는 계급제에 의해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직위분리제에 의해서 사람 뽑은 거예요? 직위분리제. 됐죠? 자, 됐습니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 3개 맞고요. 그리고 9번. 자, 이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아프리카 TV 하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경직법에 나오는 건 강제집행이다. 즉시강제다. 즉시강제. 사람에 대해서 하면 대인적 즉시강제. 물건에 대해서 하면 대물적 즉시강제. 그렇죠? 그리고 건물에다 가면 대가택적 즉시강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즉시강제에 대한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즉시강제입니다. 아마 이게 지금 중복정답 처리돼서 나왔는데 아마 첫 번째는 아마 5번이 다 정답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5번이. 근데 5번이 아니라 5개 다 즉시강제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건 불신검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09년도 1차 때 대인적 즉시강제냐 즉시강제의 성격이 다른 거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때 대가택적은 건물에다 하는 것이고
물건에다 하는 거 임시영치 있죠. 이거는 물건에다 하는 거니까 성질이 대물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대인적이에요.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됐던 문제가 언제 나왔었냐면 14년도 경감 시험할 때, 자 제가 불신검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검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왜 중복 정답이 됐느냐 하면 불신검문이요. 자 우리 기출천재도 있습니다. 14년도 경감 문제에서 이거는 경지법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 이 문제가 어디에 나오냐면 형식적 의미 경찰, 실질적 의미 경찰 설명하는 그 파트에 있습니다. 우리 기출천재 보면 제가 페이지 수를까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제가 기출천재 천재 강의할 때 설명을 꼭 한번 드립니다. 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기출천재 한번 책 있으신 분은 찾아보세요. 보시면 19번 22페이지 우리 기출천재 19번 문제입니다. 22페이지 기출천재 19번 22페이지. 그래서 우리 기출천재 22페이지 22페이지에 19번 문제인데요. 여기에도 뭐가 나왔냐면 불신검문 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불신검문. 일단 불신검문 여러분 불신검문 합니다.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다. 정지시켜서 그렇죠. 또는 질문할 수 있다인데 이거 정지시켜서 질문하면 무조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해도 됩니까? 자 동그라미 X로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됐지요. 내 마음입니다. 이거 대답. 이거 의무가 아니죠. 그럼 의무가 아니라면 이 불신검문 자체도 권리예요?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가 아닙니다. 즉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물어봅니다. 그럼 꼭 대답해야 돼요. 그냥 바쁘다고 그냥 가도 됩니까? 가도 돼요. 전혀 위법이 아닙니다. 알죠 여러분? 불신검문 임의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이 불신검문을 예전 학자분들이 예전 교수님들이 자꾸 이걸 즉시강제다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죠. 왜? 강제성이 좀 있지 않냐. 근데 실제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실제 이제 현장에 가보면 경찰관이 저기요 하면서 뭐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냥 갑니까? 아무래도 정식으로 다 대답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감독님도 물어보면 경찰이 뭐라 하면 그냥 가요 쌩까고 갑니까? 대답합니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강제성이 있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왠지 강제인 것 같다. 명령인 것 같다라고 느낄 뿐이지 법상으로는 이거 강제다 강제가 아니다? 강제가 아니라는 거죠. 법 조문상에서는. 성격이 굳이 말한다면 이미 조사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강제로 나오면 이게 애매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이미 조사 개념이거든요. 됐나요? 자, 어쨌든 그래서 불신검문은 강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법 조문을 봐라. 왜 강제냐? 그냥 쌩까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조사다. 강제가 아니다. 그렇죠? 동행 요구할 때도 동행 요구하면 무조건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려고 명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장 있어야죠. 영장.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다 강제성이 있다라고 해서 5개 아니면 요거 하나 빼버리면 뭡니까? 니은, 디귿, 리을, 미음 4개만 강제다라고 해서 4개. 그래서 정답이 지금 복수 정답으로 왔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굳이 따진다라면 3번으로 해야 됩니다. 법 조문상으로 따진다라면 사실은. 자, 어쨌든 지금 현재는 3번, 4번 둘 다 복수 정답이라고 이미 아예 떴네요. 아예 이 신청 받지도 않고. 자 됐고요. 그리고 10번 넘어가시면 경찰 감찰 규칙. 자, 요거는 13년도 때 문제 나오고 이번에 또 나왔네요. 그렇죠? 반가운 문제인데 간단하죠? 자, 일단 1번에 1년 이상 근무하면 그렇죠? 원하는 부서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그리고 2번에 민원 들어오면 2개월 내에 처리한다. 그리고 4번에 일정 기간 상급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자기 소속이 아닌 다른 기관 소속의 보무실 때 점검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교류 감찰이라고 하지요. 자, 요것도 맞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제가 시험 문제 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심야 조사 원칙적으로 금지인데 심야라고 하면 어디를 말한다? 자정부터 밤 12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이거를 고쳐서 밤 10시부터 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한 그대로 나왔네요. 답이. 야, 이거는 뭐 그렇죠? 자, 됐고요. 넘어가셔서 자꾸 이야기하면 제 자랑밖에 안 되니까 자제하겠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근데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그리고 11번 요것도 이제 09년도 1차 때 나오고 아마 요 문제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변별력을 고르는 문제지요. 자, 왜냐하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론 문제잖아요. 자, 우리 경직법 그쵸 2조 7호. 자, 제가 2조 7호 반드시 외우시라고 했는데 2조 7호. 자, 경직법 2조. 자, 지우겠습니다. 경직법 2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경직법 2조에 직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1호부터 그렇죠.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가 있습니다. 그 7호가 뭐예요?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그렇죠? 자, 사실 이 직무 범위라는 내용은 이 경직법이라고 하는 경직법은 조직법이에요, 여러분? 작용법이에요? 작용법입니다. 직무 집행하기 위한 작용법이에요. 자, 그런데 직무 범위에는 아주 추상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7가지가 특히 이런 내용. 여러분,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자, 어때요? 김순경, 지금 밖에 나가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하고 와 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대로 가서 질서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질서 유지할 거냐고요. 어때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직무 집행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독님도 촬영하고 와 라면 뭘 촬영할 건데? 촬영하고 와 라는 말만 가지고는 어때요?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촬영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그렇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작용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 작용법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죠? 개별적으로 알려줘야 적혀져 있어야 우리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내용이 왜 그러면 우리 경직법에 들어왔느냐? 이거는 우리나라가 구조상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자, 원래는 자 여러분 우리 법학을 전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감독님도 딱 상식적으로 제가 물어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맨날 물어보지만 자 경찰법이 지금 조직법인데요. 우리 경찰의 조직법인데 상식적으로 우리 감독님 진짜로 조직이 먼저 생겨야 될까요? 이 작용법이 먼저 생겨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조직이 있어야 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조직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죠. 경찰이란 조직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이 조직은 운영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법이 만들어질 때요. 우리나라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조직법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그리고 작용법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경직법이요. 53년도에 제정이 됐었고 이 경찰법이 조직법인데 얘는 91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감독님 놀라시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물론 조직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란 조직은 있었지만 조직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91년까지. 그만큼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굉장히 무식한 나라였습니다. 작용법이 먼저 생긴 거예요. 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신 외국 교수들이 봤을 때는 아주 우스운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야 조직이 먼저 생겨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걸 먼저 만들었네. 우리나라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일단 작용법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법에다가 이 직무 범위를 써놓은 겁니다. 일단은. 원래는 그러면 이걸 어디에 썼어야 될까요? 조직법 만들 때 썼어야죠. 이 조직은 이렇게 운영하고 이 조직은 이런 일을 해라고 그렇죠? 이 조직법에다가 직무 범위를 대략적으로 써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건 어디다가? 작용법에다가 만들어놔야죠.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정리하자면 이 직무 범위 1, 2, 3, 4, 5, 6, 7 이런 내용들은 조직법에 써야 된다. 작용법에 써야 된다. 원래대로 하면 조직법.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용법이 먼저 만들어지는 바람에 여기에 적혀 있더라. 그래서 특히 논란이 되는 게 특히 이 규정. 이 규정은 너무너무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실제로 작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기입니다. 이 규정은 원래 작용법에 써야 된다. 조직법에 써야 된다. 조직법에 써야 되는 내용이다.
작용법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쓰면 추상적인 내용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이런 내용 가지고 만약에 작용을 하게 되면 어때요?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왜?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그렇잖아요. 너도 질서 유지 안 되네. 너도 임마 공공의 안녕에 해를 끼치네. 범위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규정 가지고는 어때요? 작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게 나오죠. 반대로 그래도 어차피 이 규정이 작용법에 적혀 있으니까 작용하자라는 설이 있죠. 여기는 작용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작용하냐? 개별적인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때, 정말 없을 때 이거 가지고 작용하자는 거예요. 몇 차적으로? 2차적으로 또는 보충적으로. 왜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범죄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근데 어때요? 보이스피싱을 단속할 법이 없을 수 있죠. 범죄가 먼저 생기니까. 그럼 그때 분명히 나쁜 짓 하는데 냅둬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겠죠. 그럼 잡을 때 그때 개별적인 규정이 지금 없어요. 그럴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자는 거죠. 저 녀석들 질서 유지 공공의 안녕에 해를 끼쳤네 라고 해서 잡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규정은 함부로 쓰자. 딱 필요할 때만 쓰자. 필요할 때만 쓰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11번에 1번 경찰권의 성질상 경찰권 발동 사태를 상정해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 한계를 입법기관이 일일이 다 규정하는 건 상식적으로 어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나하나 다 규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런 일반적인 규정도 필요하다. 이런 규정도 필요하다라는 긍정설. 그리고 2번 개괄적 수권 조항은 개별적 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여기 보충적 2차적으로 적용하자. 개별적인 조항이 있으면 개별적인 조항으로 하고 없을 때 하자. 또 긍정설. 그리고 3번에 개괄적 수권 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된다. 조리가 뭡니까? 상식. 그렇죠? 상식으로 만약에 정말 안 되면 상식으로. 그리고 이 규정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막 하겠다. 상식선에서 한다? 상식선에서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 2, 3번은 긍정설이고요. 4번은 2조 7호는 단지 경찰의 직무 범위만을 정한 것으로 이러한 직무 범위는 원래는 무슨 법에 규정해야 된다? 조직법. 그래서 얘는 원래 태생이 조직법적인 아이다. 이거는 작용법에 적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혹시 적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작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조직법적인 아이야 라는 건 이거 가지고 작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부정설 입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12번 넘어가셔서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1번인데요. 이게 정답인데 어떠한 경우라도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우리 경범죄처벌법도 제가 특 A급이라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 경범죄처벌법에 보면 자, 우리 법정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그리고 20만 원 이하짜리, 60만 원 이하짜리 벌금, 구류. 그런데 10만 원, 20만 원짜리는 우리 형소법 규정이 적용돼 가지고 형소법에 보면 현행범 체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할 수가 원칙 바로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만 체포할 수 있느냐 하면 예외적으로 주거가 뭡니까? 불분명할 때. 그렇죠? 그때는 체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현행범 규정 형소법에 보면 현행범 다액 얼마짜리 이하입니까? 다액 50만 원 이하짜리. 50만 원 이하짜리. 1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 얘네들이 뭡니까? 50만 원 이하짜리죠. 50만 원 이하짜리 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반면에 60만 원 이하는 이 50만 원 이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현행범 체포 무조건 가능합니다. 얘는 현행범 체포 어떤 경우에라도 가능하다. 무조건 가능이라고 할게. 조건이 없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12번에 1번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체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는 어때요? 주거가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6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범죄 두 개 알고 있죠? 관공서, 주치소란, 그리고 거짓 신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면 그렇죠. 무조건 가능합니다. 현행범 체포. 주거가 확정이다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해서 X.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했던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뭐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거짓 광고, 업무 방해, 암표 20만 원 알고 있죠? 20만 원짜리 뭐라고요? 방광 표출해서 우리가 외웠었습니다. 그렇죠? 방광 표출 있잖아요. 20만 원짜리 범죄 딱 네 가지. 방광 표출, 업무 방해, 거짓 광고, 암표, 그리고 출판물 부당게재. 그래서 우리 요거 4개 하고 관공서 주치소란하고 거짓 신고 6개는 반드시 외우자고 제가 수업 시간에 반드시 그렇죠. 다 생각나시죠? 넘어가시고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 해설 끝났고요. 자, 13번. 자, 여러분 13번 문제도 이거는 뭐 정말 제가 물론 이제 우리 선생들은 적중이 되면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야, 이것도 나왔구나. 야, 진짜 민철 쌤 미치겠다. 그렇죠? 진짜 시험장에서 음성 지원된다. 사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적중률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뭐 대부분 뭐 노량진에 계신 분들은 다 적중합니다. 그렇죠? 뭐 한두 문제 빼고는 거의 다 뭐 100% 가까이 다 적중하세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체감 적중률. 정말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야, 이거 내가 배웠던 거다. 이거 내가 했던 거다. 자신 있다. 이런 적중률이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학생은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다 자기 책에 있다. 뭐 이게 적중됐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13번 문제 가정폭력법 문제. 그렇죠? 당연히 이것도 특 A급인데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좀 어려웠습니다. 자, 학생들도 읽었는데 답이 없다 라는 느낌을 순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급기야 어떤 답을 찍느냐면 또 혹시 모르니까 4번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형법상 유기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자, 이거 찍었다라면 정말 또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냐? 여러분하고 저하고 바로 우리 직전 1차 문제도 마찬가지고 작년 15년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단독 문제로 계속 나왔었어요. 아시죠? 제가 정말 막 수업 때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살인, 강도, 절도, 그리고 사기, 횡령, 배임, 그리고 아빠가 집에 가자 해서 약취유인, 주거 침입, 태거 불응, 그쵸? 업무방해, 그리고 각종 치사, 그리고 중손괴, 특수손괴, 그쵸? 인질강요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만 우리가 외우고 제가 한 거 말고는 만약에 나왔다라면 해당하는 걸로 찍자. 물론 이거보다 더 많지만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냐. 이 정도로만 준비하자 해서 지금 계속 적중을 해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범죄 빼면 해당하는 걸로 그러면 사실 4번은 찍으면 안 돼요. 정말 저랑 또 같이 했다라면 아마 뜨끔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자 4번은 옳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2번, 3번도 아무리 읽어봐도 옳은 내용이죠. 예, 그러면 속어법으로 가장 문장이 길면서 뭔가 어때요? 1번 지문 틀린 곳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각적으로라도 1번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 해설은 정확하게 드릴게요. 1번은 사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임시조치, 응급조치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자, 응급조치가 있고 임시조치가 있는데 응급조치는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하는 조치죠. 예, 경찰들이 현장에서 하는 조치를 우리는 응급조치라고 합니다. 자, 지금 문제는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었고요. 자, 지금 물어본 것은 임시조치를 물어봤습니다. 임시조치, 그렇죠? 임시조치. 임시조치는요, 누가? 그렇죠? 검사가 신청합니다. 검사가 직권으로, 그렇죠? 검사가 직권으로 신청을 하는데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서 예, 그렇죠?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서 검사가 이제 법원에다가 이런 임시 조치를 해주세요라고 그렇죠? 청구를 하지요. 그렇죠? 청구를 합니다. 검사가 항상 우리 경찰이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임시 조치가 좀 달라요. 딴 게 다른 게 아니라 자, 임시 조치를 다 써보겠습니다. 5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가정폭력범죄에서
그래서 태거, 그렇죠? 격리, 나가라. 그리고 짧게 줄여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렇죠? 자, 그리고 전기통신. 전기통신 이용해서도 접근하지 마라. 접근 금지. 그렇죠? 자, 그리고 요양소. 각종 요양소도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거기 들어가 있어라. 위탁 또는 정 안 되면 구치소에 유치. 그렇죠? 자, 그런데 이 5가지가 임시 조치인데요. 이런 임시 조치 중에서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임시 조치는 하나, 둘, 셋, 4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처음에는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3가지. 나가주세요. 100m 내에 접근하지 말아주세요. 전기통신용에서 접근하지 말아주세요. 요걸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청구에도 불구하고 1, 2, 3호에 따른 청구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 정말 이것만으로도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습니다. 아예 가둬주세요 라고 해서 다시 요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안 됐을 때 재발 우려가 있다. 재발 우려가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재발될 우려가 있으면 구치소에 아예 가둬주세요 라고 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죠, 검사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 신청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렇죠? 여기 2개 나왔습니다. 그렇죠? 2개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한데, 이 요양소에 위탁하는 거 있죠. 요거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원에 직권을 하는 게,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지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 2, 3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다시 5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들어가서 X예요. 됐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디테일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는데 답이 없는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것도 몰랐다 하더라도 그냥 임시조치는 5가지가 있는데 왜 이것만 나왔지? 뭔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그러면 이거는 진짜 스물스물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1번을 찍었어야 합니다. 속어법으로라도 2번, 3번, 4번이 워낙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용하는 용어. 이거는 뭐 우리 이번 작년 문제는 뭐 나왔습니까? 아동 학대 범죄에서 아동. 그래서 제가 연령 어떻게 외우라 했습니까? 법 조문에 그러니까 법 제목. 지금 여기는 실종 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 법 제목에 청소년이란 말이 없다. 아동이란 말만 있다. 그럼 제가 몇 살로 찍으라 했습니까? 18세 미만으로 찍으라 했잖아요. 18세 미만. 청소년이란 말이 있으면 한 살 더 먹어가지고 19세 미만으로 찍으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초 만에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틀리게 낼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실종 당시, 요거는 맞는 표현인데요. 신고 당시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린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연습 많이 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실종 당시 19세 미만이 아니라 18세 미만, 단순 암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것이 3번이었죠. 보호자. 실종 아동에서는 보호자라고 하면 보호시설에 있는 요런 사람들 뭡니까? 종사자, 장,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한다.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다른 데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이게 만약에 지금 보호시설이에요. 실종 아동. 제가 정말 지금 또 카메라 감독님 한번 설득시켜 보겠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진짜로요. 실종 아동 이게 보호시설이에요. 보호시설. 그럼 보호시설에 요 장이 있을 테고 보호시설 종사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아이가 실종 아동이에요. 실종 아동. 자, 아동이 지금 엄마 빨리 와 하면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자, 이 실종 아동이. 그럼 이 아이는, 자, 우리 감독님, 얘는 누굴 기다립니까? 엄마 아빠 기다리는 거죠. 엄마 아빠가 보호자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너 누구 기다리니? 이랬더니 저 보호자 기다려요 이랬어요. 근데 보호자가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라고 하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얘네들은 얘가 지금 얘를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얘는 지금 여기에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를 보호자라고 하면 어때요? 말이 중복이 돼버리겠죠. 얘는 보호자를 기다리는데 보호자, 여기가 얘네들을 보호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종 아동에 관련된 법에서는
보호자라고 하면 여기 있는 시설의 장애나 종사자는 보호자다, 보호자가 아니다. 이 법에서는 보호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보호는 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보호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그리고 15번 문제, 우리 집시법. 얘는 무조건 특례급으로 나눈 거죠.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소음 기준, 그렇죠? 그래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요 네 가지. 여기서 틀리게 낼 수 있는데 이거 틀리게 안 냈고, 그리고 데시벨을 틀리게 냈습니다. 숫자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5, 65, 60 세 가지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얘네들은 조용히 해야 되는 곳이니까 밑으로 간다 그랬죠. 제가 숫자 여기 75, 65, 60 이거는 외워주셔야지. 그래서 얘네들 조용히 해야 되는 지역 여기가 주간, 여기가 야간. 65, 60으로 가야 됩니다. 기타 지역은 이쪽 두 개로 가시면 되죠. 좀 떠들어도 돼요. 주간에 75, 야간에 65. 이건 기타 지역. 됐고요. 자, 그리고 16번입니다. 이건 뭐 그냥 바로 찍히는 문제입니다. 거기 키워드가 불만 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 의견 나오면 이거 뭐라고요? 반대 세력을 키우자는 건 경쟁시키는 거죠. 경쟁행위법. 이것도 뭐 늘 나왔던 문제였었고, 그리고 17번에 자 1번에 보시면 판례 문제인데요.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 요구에 따라 곧바로 체열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체열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예, 괜찮습니다. 체열 자체가 뒤에 됐다라면 오히려 운전자에겐 유리하지요. 왜? 술기운이 좀 깼을 테니까. 그럼 수치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지요. 이거는 뭡니까?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권 침해라고 단정지기 어렵고요. 그리고 2번에 요거는 5시간 이후에 측정을 한 건데, 자, 우리 음주 측정은 도로냐 아니냐 따질 필요가 없고요. 자, 요 사례는 5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렇죠. 목격자가 있었어요. 거기 앞에 목격한 참고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를 하게 되면 음주 측정 거부가 됩니다. 오케이. 본인은 황당하겠지만 거부해요. 나머지는 뭐 우리 다 알고 있죠. 3번에 실수로 한 거는 운전이 아니고요. 그리고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음주 측정 요구하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자, 요거는 측정 불응죄에 해당하는 당연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가 모르는 판례가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정답은 항상 우리가 배운 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오케이. 자, 그리고 18번 이것도 뭐 간단하게 암기 문제입니다. 그렇죠? 보안관여 처분 대상자란 또 나왔고요. 1번에. 그리고 2번에 7일 이내 출소, 7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당연하고요. 그리고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생겼다라면 그것도 며칠 이내 신고한다? 7일 이내. 변동이 발생하고 나서 7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3번에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신고된다 해서 X.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나서 7일 이내. 자, 됐고요. 그리고 19번에 이거 관광상륙. 이거 이번에 처음 나왔지만 늘 하던 거였습니다. 그렇죠? 관광상륙은 며칠? 3일. 승무원 상륙은 15일. 긴급 재난 상륙은 30일. 난민 임시 상륙은 90일. 예, 단순 암기 문제 나왔네요. 자, 됐고. 그래서 19번에 4. 그리고 20번에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인도법. 이건 뭐 진짜 눈 감고 푸셔야 됩니다. 그렇죠? 인도 범죄에 관해서, 그렇죠? 몇 가지입니까? 의처시 재판. 의심 가지를 않다. 의심이 없다. 그리고 불리한 처분 받을 염려가 있다. 그리고 시효가 완성됐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재판 중이다. 요럴 때는 절대로 보낸다. 절대 안 보낸다. 절대 안 보낸다. 그렇죠? 고 사유 뺀다라면 정답은 3번이네요. 인도 범죄 외의 범죄라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 면제가 안 됐다. 이럴 때는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 있는 임의적 거절 사유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20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좀 쉬운 학생도 있었을 테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시험이 끝났으니까 보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모두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